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전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 부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관련돼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의 한 핵심 와중에 직접 들어온 셈이 됐습니다. 네. 현 정부의 일련의 개혁 정책,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는 이른바 적폐 수사의 정당성, 존립 이유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말이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현 국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진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제 나온 청와대 반응과 오늘 대통령의 워딩은 한 단계 격이 완전히 다르고 대단히 강력합니다.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정부의 수반으로서는 이것은 단 하루도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책임을 진 현 정부의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승계할 정부와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이건 한번 짚었어야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적폐 수사를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법률적 근거 없이 적폐 수사를 했단 말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윤석열 후보로서는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고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확고히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짐작은 갑니다만 굉장히 커다란 논란이 하나 터졌고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후보 및 후보 가족들에 관한 리스크 등등등과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이슈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에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원칙론에 대해서 왜 급발진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야당 후보를 흠집내는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윤석열 후보는 모 일간지 언론 인터뷰에서요.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왜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한다고 이해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요. 그냥 원칙론으로 수사가 있으면 적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죠. 지금도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모 실장님 이제는 퇴직하셨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기소돼서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재판도 수사도 받고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잘못한 게 앞으로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후보는 분명히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했는데도 이준석 대표 말처럼 왜 급발진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여기서 더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비슷한 유형의 얘기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서도 내가 감사원장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나오고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총리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는 청와대에서 그런 큰 반응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적폐라는 단어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그것도 생각합니까? 있고 네. 그 발언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그리고 적폐 수사를 최일선에서 자기가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이끌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 적폐라는 단어도 그러하지만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테면 저런 류의 발언은 자칫 중립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정치 보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연상작용을 들게 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재를 이 타이밍에 저렇게 말했다는 그 자체로 일단 오해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공당의 그리고 유력한 제1야당의 지지율도 적지 않은 편에 속하는 후보로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 일테면 저분의 전직이 그냥 순수하게 쭉 정치만 해온 분이라거나 뭐 예를 들자면 학계에 있었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본인 말대로 오로지 26년간 이 전에 직업은 딱 하나였는데 그건 검사였어요. 그런 검사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 정권처럼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온갖 함의들을 따져볼 때는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여기는 게 너무 당연하죠. 원론적인 것만 말했는데 급발진을 했다라는 것이야말로 네. 표현보다도 훨씬 축소지향하려고 해석하는 조금은 궁색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 제한보다는 오히려 정치 보복을 내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남을 수사하는 거는 원칙과 그 법률과 수사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거고요. 나를 수사하면 정치 보복인가요? 수사가 법률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를 하지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은 뭐 없는 죄를 만들고 있습니까?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고요.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면요 법원에서 이게 밝혀지겠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질문 자체가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르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결성을 갖고 그리고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다 책임을 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위원회에 소속된 대통령 측근들 중에 일부가 다른 측근들에게 편법으로 급여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니까 전화해서 감사 왜 하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대통령 아셨을까요? 아시면서도 월급 줘라 막 그러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는 우리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모르시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적폐가 있다면 그건 수사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립이지 뭐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해야 될 사람을 봐주는 걸 국민들이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 보복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하면 법원에서 밝혀지고요. 저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자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유일한 무기가 말이고요.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숙련된 후보가 아니라 해도 아 다르고 다른 게 우리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전 정권처럼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 만약에 전 정부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과 문재인 정부 전 정권처럼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감이 다르죠. 어감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도 다릅니다.
엄격한 문장을 쓰고 부리는데 대단히 익숙한 법률가라면 이런 표현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바로 잡으면요. 질문이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게 질문이고요. 후보는 할 거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치 보복으로 성립하려면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한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건 기자하고 아닌 거 말할 아닙니까? 때도요. 기자의 말에 100% 어그리하지 않으면 기자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나는 해석하고 난 이렇게 답한다라고 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 그러니까 시 문재 질문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네.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바꿔서 말했어야지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해서 그냥 넙죽 따라간다는 것은 그럼 기자의 질문에 100% 동의한다는 거죠. 아니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럼 이게 정치 보복이란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게 정치 보복인가요? 그게 아니라 적폐청산 수사라고 생각하니까 후보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시스템에 따라 할 거고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이 얘기가 계속해서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이슈가 없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여야 모두도 계속 공격과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인 리스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였습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두 가지 뭐 질문이랄까 또는 궁금증은 좀 남는다. 그리고 이게 첫 보도가 나온지 안 나온지 아마 어제가 한 열흘쯤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12일째. 12일째입니까? 그럼 다른 사안에서는 그동안 매우 기민하게 대응해왔던 민주당 선대위나 이재명 캠프였던 걸 감안하면 그리고 문제의 잠재적 폭발력, 대중들의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더 빨랐어야 한다. 그 점은 좀 일단 시기적으로 아쉽고요. 상시적 조력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제도 그와 같은 취지가 있었고. 그러면 김혜경 씨는 상시적 조력을 어디까지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5급 배모 씨라는 분, 네. 여성분. 그분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건 김혜경 씨는 아니잖아요. 인사권자는 경기도지사거나 뭐 행정국장이거나 누구겠죠. 아무튼 그러면 그 배 씨라는 분은 애초부터 김혜경 씨 관련 뭐 돕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실질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뭐 외국인 뭐 홍보 뭐 이런 것도 의전, 있다 하고 네, 의전 담당. 도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려고 됐던 게 아닌가 하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꽤 의문점으로 남을 것 같고요. 채용 과정에서도 좀 석연찮은 점이 있고 이분과의 굉장히 오랜 친분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하더군요. 첫 번째 서면 답변에서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렇다면 혹시라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성남시장 재직 시에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드는 것까지는 저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카메라 앞에 나섰을 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고 한 번 더 겸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김건희 씨 지난번 케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첫 번째 사과가 잘못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과를 또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최악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사과가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겨레나 한국일보 이게 여기 이 사설들이요. 뭐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의 사설을 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사설들의 제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알맹이가 없었다. 뭐 이런 게 제목이거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문들이 그런 사설을 다루고 있는 거 보면 김혜경 씨의 사과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
것처럼 배 씨한테 사적인 조력을 받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세요. 그게 이제 상시 조력이 아니라고 하실 뿐이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인사권자거든요. 그렇다면 배 씨가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을 도왔다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바로 직권 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2016년부터요 후보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한테 사적인 노무를 받지 못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씨랑 직권 남용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과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셋 다 없었던 게 아닌가. 빠른 시일도 놓치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4개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조력의 기준이 뭔가, 뭐 음식은 어떻게 됐나 그런 질문 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도 대리 처방 의혹도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없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감사는 뭐 민간이니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나오지가 않고요.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싶어도요. 수사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더 지겠다는 건지 말씀을 좀 더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A씨 제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시면 그분한테 좀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한 20일 좀 넘게 한 달치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 양 후보의 부인을 공식석상에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런 대선이 많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누구의 경중을 따지기로 들면 마땅한 잣대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상황상은 모양상은 좀 그렇고 네. 두 배우자의 리스크랄까 그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또는 도덕적 문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미투에 대한 너무 극단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아직 흔쾌하게 마무리되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심적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밖에 안 됐고 앞으로 그럴 선거 캠페인에 부부가 함께나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한 다음에는 생각해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셨단 말이죠. 예, 저희가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이 이제 저는 경선 때 주로 이제 후보님 그 대변인을 하다가 상임 공보 특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하면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입장이셨어요. 근데 네.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혜경 씨는 공직자의 배우자로 살아온 세월이 훨씬 기시거든요. 2010년부터 공직자의 배우자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 그 자치단체장의 배우자에 대한 지침 이게 2016년에 발표가 돼서 지침이 다 내려갔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숙지 알고 계셨을 뿐이죠. 그리고 또 선거도 많이 치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선거에 익숙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들 하실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작년에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약은 몇 사람이 만들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근데 정치인을 보려면 과거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도 10년 넘게 그 공직자의 배우자로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후보는 공직자였지만 정치인은 아니고 우리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대표는 사인으로 살았던 세월이거든요. 근데 김혜경 씨는 10여 년 공직자 배우자로 살아오셨는데 그 당시에 공직자의 배우자로 살 때의 문제로 이러시니까 좀 더 활동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도 한 말씀을 하셔야겠네요. 뭐 공직자의 아내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정서상으로 있다는 거. 그런데 궁극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좋든 싫든 본인들이 쭈뼛거리든 어쩌하든 어쨌거나 영부인의 지위와 영부인의 역할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두 후보의 배우자가 국민들 상식 또는 눈높이 또는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함은 대단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일 뿐더러 현재 어떤 후보, 윤 후보의 부인은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김건희 씨는 몇몇 사법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건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길고 큰 차원에서 보면은 자숙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세를 낮추고 소명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걸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뭐 도이치모터스 갖고 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지금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돼서 수사한 게 1년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죄를 덮어줄 사람일까요? 뭐 있으면 그렇게 절대 그럴 리가 아니고요. 엄정하게 수사할 사람인데 아직 소환도 못하는 거 보면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김혜경 씨도 지금 사법 수사 대상이고요. 직권 남용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국고 손실 여러 죄 공범 그리고 의료법 위반 여러 죄로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후보의 배우자가 법으로 돼 있다는 말을 전하기가 조금은 껄끄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이제 뭐 방역 때문에 안심콜 많이 하는데 요즘에 두 후보들이 안심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후보에 대한 연락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후보의 마음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안 후보랑은 좀 결과적으로 단일화하는 겁니까? 이제 후보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실 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시한이 뭐 1차 시한이 2월 14일, 15일 정도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전에 2차 거의 마지노라고 할 수 있는 2차 시한이 그 인쇄용지의 사퇴라고 찍힐 수 있는 뭐 그 27일, 28일 날 이제 찍히니까요. 그렇게 될 텐데 이때 지금 이 정도 놔두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가능한 건 탑다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단이 꾸려져서 얘기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정도 낮은 수준에서는 이제 접근 가능한 정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후보들끼리 이 부분은 결정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하거나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안심콜 합니까? 제 생각에요. 근 10년 아마 안철수 후보의 정치계 입문과 함께 일상어처럼 된 게 단일화 같은데 네. 그동안의 단일화가 가졌던 정치적 의미 말고 협업 또는 연합정권 그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힌 단일화 내지는 모종의 재휴는 가능성이 한 몇 주일 전보다는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물론 구중궁궐에서 아주 심처에 극소수의 몇 명 사이에서만 오갈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만 그냥 감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점점점 투표율이 임박할수록 단일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오히려 며칠 전에 좀 커지고 있다. 어느 쪽으로 협업이 이루어질지는 솔직히 아직은 윤 후보와 안 후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은 커 보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동해보면 그 반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협업도 전혀 무망하리라는 건 없다. 게다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협업 내지는 연합 정권을 모색할 때 최대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생내적으로 아주 싫어한 이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윤과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또 한 번의 파열음이 나고 지난번처럼 어디로 내빼거나 뭐 잠적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수습할 수 없는 국면일 거거든요. 그런 리스키함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재명 후보 측과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김동연 뭐 함께 묶어서 아무튼 저는 이거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퍼센트는 한 43, 4% 나오는데 본인의 것은 한 37, 8 정도, 한 5, 6%포인트 차이가 있잖아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플러스 중립지대에서 조금이라도 뭘 확보해야 하는 가장
아주 절박한 타이밍에 있습니다. 물론 윤 후보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한 51, 2% 되는데 본인의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한 43, 4 정도. 본인도 차이는 있어요. 그중에 일부분은 안철수 후보에 가 있겠지만 그래서 단일화 필요성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상존한다. 그러면 이 불은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꺼진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환 부단장께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탑다운 방식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탑다운 방식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 어떻게 보면 손 들고 와라라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손을 내민다면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유리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후보의 결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고 네. 이런 건 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거기에서도 이제 러브콜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겠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12월부터 계속 러브콜을 보낼 때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권 심판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도 어제 이제 SBS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존에 주장하던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방법이 여론조사 경쟁적인 건 안 되고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 어떤 부분 갖고 후보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거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론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할 얘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뭐 앞서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과연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 소위를 투표 연장법이 지금 조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내용은 확진자도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투표 마감 시간을 늦추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얘기도 나왔지만 1시간 반 정도만 늦추는 것으로 우선 얘기가 됐습니다. 뭐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3시간을 주면 애초에 디자인했던 대로 3시간의 여유 시간을 주고 그분들만 따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뭐 투표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도 좋겠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국민, 유권자, 시민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좀 더 잘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표 시간을 얼마로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특정 정파의 유분리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우리 국민의 높은 참정 열기와 정치적 숙련도, 성숙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이거 가지고 뭐 미세한 셈법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들을 하고 어제 기자들한테 그런 전화도 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는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감염이 돼서 행동 제한이나 격리에 묶여야 할 분들을 이들의 참정권도 어떻게 하면 보장해 주느냐는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사전 투표 날짜를 하루 늘리는 게 어차피 둘 다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면 확진되신 분들의 편의성 위주로 참정권을 최대한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게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어느 당의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면 너희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국민한테 혼밖에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뭐 법률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야당의 주장만으로. 그러니까 주로 여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공민권,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투표권이 행사되도록 시간을 조정해야 될 거고요.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라도 위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당에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이 늘어나면 출구조사도 1시간 반. 그렇죠. 빨리 다 좀 그렇죠. 예. 모두가 그러시겠네요. 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또 들면서 고생하시는 예. 분들 많아지시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를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